숨이 막힐 듯 산 장마였다. 21세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서울 강남의 한복판은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 아래 아스팔트 강으로 변해버렸다. 퇴근 시간에 테헤란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되었고 성급한 경적 소리와 빗줄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뒤엉켜 도시의 교향악을 연주했다. 오하나는 이 지옥 같은 교향악의 가장 낮은 음자리에서 사투 중이었다. 젠장 요분 늦었잖아. 그녀는 낡은 배달 스쿠터에 핸들배 고정된 스마트폰 화면을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화면 속 배달 앱은 무섭도록 붉은색의 지연 경고를 띄우고 있었다. 헬멧 안으로 스며든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 차가웠다. 단 한 건의 배달 취소, 단 한 건의 별점 테러도 지금 그녀에게는 사치였다. 대치동 입성을 위한 3억 원이라는 목표는 이런 빗속에 10,000원짜리 배달건들이 모여야만 가능한 신기루였다. 그때였다. 쾅! 그녀의 스쿠터 앞 1차선을 달리던 검은색 제네시스 G90 롱바디 모델이 급정거했다. 뒤따르던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G90의 후미를 가볍게 들이받았다. 심각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강남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최고급 세단과의 추돌 사고는 그 자체로 재앙을 의미했다.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와 삿대질을 시작했다. 그리고 G90의 뒷좌석 문이 열렸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이런 사소한 접촉사고에 뒷좌석에 주인이 직접 내리는 경우는 없었다. 기품 있는 실크 정장 차림의 노부인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아마도 운전기사에게 상황을 묻거나 혹은 사고의 충격으로 잠시 바람을 쐬려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에 비싼 구두를 디딘 바로 그 순간 에어 노부인은 균형을 잃고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단순한 미끄러짐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 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소음은 다른 형태로 재개되었다. 수십 대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일제히 그 광경을 담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거 유진그룹 차 아니야. 양순재 회장 같은데. 대박. 절대 만지지 마. 저런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간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어. 인생 망한다고. 119에 신고는 하자. 하지만 절대 접근 금지. 누가 동영상 좀 찍어봐. 사람들은 구경하고 속삭이고 촬영했지만 단 한 사람도 폭우 속에서 쓰러진 노부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의 운전기사조차 택시기사와의 시비에 정신이 팔려 주인의 낙상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오하나는 그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헬멧 바이저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다. 늦어버린 배달건, 별점 테러, 내일 당장 내야 할 공과금, 아들 민준이의 학원비. 그녀는 욕설을 삼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스쿠터를 갓길에 세우고 빗속을 뚫고 인파를 헤치며 달려갔다. 촬영하던 사람들의 카메라 앵글 안으로 파란색 배달 우의를 입은 그녀가 난입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녀는 노부인에게 달려가 자신의 낡은 우의를 벗어 비를 막아주었다. 양순자의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쥐고 있었다. 심장 문제거나 혹은 급격한 쇼크였다. 다들 뭐해요? 119 불렀어요. 하나가 소리쳤다. 저기요 아가씨, 그거 만지지 마요. 엮이면 큰일 나.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다. 하나는 그 경고를 무시했다. 그녀는 과거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짧은 경험을 되살렸다. 그녀는 양 회장의 넥타이처럼 조여진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풀고 기도를 확보했다. 할머니, 제 말 들려요. 천천히 숨 쉬어요. 괜찮아요. 그녀는 양 회장의 손목 맥박을 짚었다. 빠르지만 불규칙했다. 쇼크가 분명했다. 그녀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와 환자의 상태, 고령의 여성 흉통, 호소 의식 혼미를 침착하지만 정확하게 전달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양 회장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비에 젖은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괜찮아요. 구급차 금방 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녀는 노부인이 천을 잃지 않도록 자신의 마른 안쪽 옷까지 벗어 덮어주려 했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 타워, 펜트하우스 회의실, 수조원 규모의 M&A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 그룹 총수인 강지훈 회장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임원들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래서 2년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경쟁사 태양그룹에 넘어가는 걸 그냥 지켜만 보자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임자 전원 사표 받을 생각입니다. 사려오름판 같은 침묵 속에서 오직 지훈의 책상 위에 놓인 사적인 전화기만이 규칙을 깨고 울렸다. 비서실을 거치지 않는 유일한 전화. 병원 혹은 가족의 비상 라인이었다. 지훈이 잠시 회의를 중단시키고 전화를 받았다. 그의 완벽했던 미간이 처음으로 구겨졌다. 어디라고? 짧은 통화가 끊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회의 종료. 하지만 회장님, 지금 태양그룹 건이 종료하라고 했습니다. 강지훈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복도를 가로지르는 그의 걸음은 빠르고 단호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이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 그가 폭우를 뚫고 서울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119 구급차가 막 도착해 환자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구급대원에게 마지막까지 상황을 인계하고 있는 빗물에 흠뻑 젖은 파란색 배달 우유를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 환자분 상태는 어머니, 지훈이 달려오자 구급대원과 의사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다. 그 혼란의 틈을 타 오하나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이미 배달은 취소되었고 수입은 영원이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인파 속으로 몸을 돌려 다시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지훈은 어머니의 침대를 따라 응급실로 들어가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사라진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헬멧을 쓴 채 스쿠터를 타고 폭풍 속으로 사라지는 작은 실루엣뿐이었다.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짜증과 함께 알 수 없는 잔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몇 시간 후 병원 최고층 VIP 병실 양순자의 회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가벼운 타박상과 일시적인 쇼크였을 뿐 심장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소란 피워 미안하네. 그 M&A 건은 어떻게 됐나? 양 회장이 링거를 꽂은 채 물었다. 그녀에게 이 정도의 사고는 일상이었다. 처리했습니다. 지훈이 짧게 답했다. 그보다 그 택시 기사는 됐어. 양 회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지훈아. 그녀는 아들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유진그룹의 철의 여제로 불리는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낯선 흥분이 서려 있었다. 그 아이를 찾게. 누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아이셔, 배달 오토바이를 타던 여자아이. 내가 쓰러졌을 때, 수십 개의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을 때 유일하게 나에게 달려온 아이야. 양 회장은 그 순간을 떠올렸다. 모두가 자신을 위험한 재앙 취급하며 피할 때 폭우 속을 뚫고 달려와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그 아이. 공포에 질린 자신을 진정시키던 그 침착한 목소리. 그 아이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사람을 시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를 내 앞에 데려와. 강지훈은 어머니의 단호한 명령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무산된 M&A보다 더 골치 아픈 예상치 못한 변수가 그의 완벽한 일정표 안에 끼어들었다. 폭풍 속으로 사라진 이름 모를 배달원이었다. 어젯밤의 폭풍우는 오하나의 통장에 35,000원의 수입 배달 취소건 제외 과 5만 원짜리 감기 몸살 약값을 남겼다. 그녀는 뜨거운 쌍화탕을 들이켜며 노트북에 가계부 엑셀 파일을 노려보았다. 목표 금액 30억 원, 약 300만 달러, 현재 잔고 8,700만 원, 에리머런, 터무니없는 숫자였다. 누군가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그녀는 1년 안에 전세 보증금으로 마련해야 했다.
엄마, 어젯밤 수익률 최악이네요. 건당 효율이 15%나 하락했어요. 감기약 값까지 포함하면 순손실이에요. 목소리의 주인은 그녀의 아들 5살 배기 오민준이었다. 민준이는 자신의 키만한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그래프를 그려가며 조용히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이미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과정을 끝냈고 매일 아침 엄마보다 먼저 일어나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을 번역기 도움을 받아 읽는 아이였다. 하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 안다고.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 그래도 어젯밤에. 그녀는 어젯밤 길 위에서 만났던 기품 있는 노부인을 떠올렸다. 제대로 병원에 갔을까? 엄마. 민준이가 안경을 고쳤으며 엄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요. 우리 목표 잊었어요. 대치동. 대한민국 사교육의 메카이자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쟁터였다. 민준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아이는 자신이 대한민국 상위 0.1%의 두뇌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그곳의 최고급 사립 초등학교 경기초등학교 같은 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학군 내의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타워 팰리스 혹은 아크로비스타의 전세금은 30억 원에 육박했다. 그것이 하나의 재앙과도 같았던 5년 전. 그날 밤 이후 하나가 자신과 아들에게 부여한 유일한 삶의 목표였다. 알아. 그래서 오늘 밤에도 대리 뛰러 나갈 거야. 하나가 엑셀 파일을 닫으며 말했다. 그녀는 천재적인 주얼리 디자이너 하나였지만 그 재능을 펼칠 무대도 배경도 없었다. 지금 그녀는 오직 엄마 오하나일 뿐이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지독한 두통에 시달렸다. 병원에서 돌아온 어머니 양 회장은 은인 찾기에 혈안이 되어 그룹의 감사팀까지 동원할 기세였다. M&A건은 태양그룹과의 지리한 신경전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개인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고 자신의 애마인 에스턴 마틴 DB 이즈암을 직접 몰고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바로 향했다. 술은 마시지 않았다. 그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자정이 넘어 그는 카카오 대리 앱을 호출했다. 공식 수행 기사를 부르면 5분 안에 어머니의 귀에 들어갈 터였다. 몇 분 후 앱에서 호출된 대리 기사는 오하나였다. 두 사람 다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 지우는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작은 체구의 여자를 무심히 바라봤고 하나는 고객의 얼굴을 확인할 여유 따위 없이 운전석에 올라탔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 비싼 외제차를 흠집 없이 목적지까지 배달하고 5만 원을 버는 것이었다. 사고는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순간에 일어났다. 반대편에서 만취한 젊은 남자가 몰던 포르쉐 파나메라가 코너를 돌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하나는 급히 핸들을 꺾었다. 끼익 두 차가 스치듯 멈췄다. 접촉은 경미했다. 하지만 에스턴 마틴의 사이드 미러 커버와 포르쉐의 팬더에 손톱만한 스크래치가 생겼다. 아줌마 운전 똑바로 안 해. 포르쉐에서 내린 젊은 남자가 소리쳤다.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강지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차에서 내렸다. 그는 사고를 낸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중강선 침범은 그쪽이 했고 내 차 수리비는 3천만 원쯤 나오겠군. 보험 처리하겠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결하겠나.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와 에스턴 마틴이라는 존재감에 젊은 남자는 기가 죽었다. 그는 몇 번 웅걸거리더니 서둘러 차를 타고 도망가 버렸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지우는 도망간 포르쉐를 바라보다가 다시 운전석에 하나를 향해 돌아섰다. 내리시죠. 네. 상황 판단이 그렇게 느립니까? 상대가 중앙선을 침범했으면 경적을 울리면서 방어 운전을 했어야지. 같이 핸들을 꺾어서 사고를 유발해. 대리기사 맞습니까? 하나는 어이가 없었다. 손님, 제가 피하지 않았으면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상대방 과실. 내 차에 흠집이 났습니다. 지훈이 말을 잘랐다. 당신의 미숙한 대처로 인해 내 시간과 차체를 손상시켰어.
보상해야겠군. 보험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싫습니다. 내 보험 기록을 더럽히고 싶지 않군요. 지우는 지갑을 꺼내는 대신 그녀를 차갑게 응시했다. 수리비의 10배를 보상하시오. 내 시간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포함해서 10배. 3천만 원의 10배면 3억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모욕이었다. 하나는 피곤에 절어있던 몸이 분노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빗속에서 사람을 구했던 어젯밤에 자기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세상은 이런 인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손님, 법적으로 대리기사는 사고 발생 시 보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10배 보상은 명백한 공갈 협박입니다. 경찰을 부르시든 보험사를 부르시죠. 지우는 그녀의 당돌한 반응에 오히려 흥미가 생겼다. 보통 이쯤 되면 무릎이라도 꿇고 비는 게 정상인데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경찰이 오면 당신은 음주운전 방조 및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 당신 같은 사람들은 면허가 밥줄 아닌가. 그때였다. 하나는 지훈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오만하고 차갑고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듯한 남자. 낯설었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하나가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뭐라고? 새싸가지. 교양이 없거나 버릇없는 사람을 통칭하는 속어. 돈 좀 있다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썩어빠진 갑질근성.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차 당신이 고쳐요. 난 이 대리 못하겠네. 하나는 운전석에서 내려 자신의 가방을 챙겼다. 대리비를 포기할 작정이었다.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싸가지라니, 유진그룹의 총수인 자신에게 감히 일가의 대리기사가. 그는 분노보다 황당함이 앞섰다. 그는 이 여자를 붙잡아야 했다. 어디 가죠? 내 허락 없이. 당신 허락 필요 없어요. 난 당신 기사가 아니라 호출받고 온 노동자니까. 이만하면 내 노동은 끝난 것 같네요. 조하.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결국 돈이 목적인가 좋아 얼마면 돼. 이런 식으로 관심 끌어서 합의금 뜯어내려는 꽃제비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그 말은 오하나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다. 지훈은 그녀가 돈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명함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던지듯 내밀었다. 유진그룹 회장 강지훈. 그의 이름 석자가 찍힌 대한민국에서 1%만 가질 수 있는 명함이었다. 여기로 청구해. 네가 원하는 액수. 하나는 그 명함을 받아들었다. 유진그룹 회장 강지훈. 그녀는 그 이름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경멸의 웃음을 터뜨렸다. 요즘은 사기꾼들도 이렇게 거창하게 명함을 파고 다니는 모양이었다. 설령 진짜 회장이라도 그의 인성은 쓰레기였다. 그녀는 지훈의 눈앞에서 그가 가장 신성시하는 자신의 명함을 천천히 2조각으로 찢어버렸다. 대우로운 돈 당신이나 실컷 쓰세요. 하나는 찢어진 명함 조각을 그의 가슴팍에 던지고 그대로 주차장을 걸어 나갔다. 강지훈은 자신의 손에 떨어진 2 동강난 자신의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얼어붙었다. 20년간의 경영생활, 아니 태어나서 3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모욕이었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심장이 기묘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사라지는 여자의 당당한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젯밤에 은인과 방금 자신의 명함을 찢어버린 저 싸가지 대리기사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강지훈의 세계는 논리와 통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논리가 2 여자에 의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첫 번째는 어머니 유진그룹의 여제 누디 양순자의 회장이었다. 사고 이후 그녀는 생명의 은인 찾기에 병적으로 집착했다. 그룹 감사팀과 홍보팀이 총동원되어 그날 밤 강남 일대의 모든 CCTV를 분석하고 배달 대행업체 리스트를 뒤지고 있었다. 2 번째는 태양그룹의 상속녀 한유경이었다. 어머니가 쓰러진 것을 빌미로 태양그룹 측은 M&A 건과 함께
두 사람의 정략 결혼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일수록 자네가 빨리 가정을 꾸려 안정을 찾아야 양 회장님도 안심하시지 않겠나.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유진그룹을 향한 태양그룹의 인수합병 제안이나 다름없었다. 강지훈은 질식할 것 같았다. 그는 이 모든 감시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자신을 찾는 어머니로부터도 5년째 자신이 집요하게 찾고 있는 신라 호텔의 여인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도 완벽한 은신처가 필요했다. 김비세요. 내 회장님, 내 신분으로 추적 불가능한 조용하고 안전한 오피스텔 하나 구해. 내 개인 자금으로. 계약자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고 한 달 정도 아무도 날 찾지 못할 곳으로. 알겠습니다. 기준이 있으십니까? 없어. 그냥 아무도 유진그룹 강지훈을 떠올리지 못할 평범한 곳. 김비서는 회장의 이 갑작스러운 일탈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묵묵히 명령을 수행했다. 그는 회장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장 보편적인 부동산 직거래 앱을 뒤졌다. 그의 눈에 보아니 철저하기로 소문난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올라온 룸메이트 급구 광고가 들어왔다. 즉시 입주 가능 보증금 협의 완벽했다. 김비서는 즉시 계약을 진행했다. 한편 오하나는 찢어진 강지훈의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에 대해 조금 후회하고 있었다. 그 싸가지가 진짜 유진그룹 회장이든 사기꾼이든 그에게서 수리비를 뜯어냈어야 했다. 그녀의 30억 원 목표는 그런 자존심 싸움 따위로 미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엄마, 룸메이트 구인 광고 올린 거 연락 왔어. 오민준이 우유를 마시며 물었다. 방금 계약금 바로 입금됐어. 오늘 저녁에 짐 들고 온다는데 스타트업 하다가 망한 사람이래. 조용히 방만 쓸 거라고 하더라. 하나는 월 2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긴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 돈이면 민준이의 영재 학원비를 충당하고도 남았다. 그날 저녁 모든 배달 업무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하나는 현관문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었다. 문 앞에는 커다란 캐리어 하나를 든 며칠 전 그녀의 차에 흠집을 냈던 바로 그 싸가지 에스턴 마틴의 주인이 서 있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 대신 낡은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커다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오만하고 차가운 눈빛은 그대로였다. 강지훈 역시 얼어붙었다. 이 여자, 자신의 명함을 찢어버렸던, 감히 자신에게 싸가지라고 소리쳤던 그 대리기사. 네오, 당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하나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다. 당신이 왜 여기 써나가? 당장.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집까지 찾아온 스토커라고 생각했다.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요. 그러나 지훈은 그녀보다 빨랐다. 그는 캐리어를 문틈에 밀어넣고 닫히는 문을 막았다. 그리고 이 모든 황당한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했다. 이 여자가 이 오피스텔의 주인이자 자신의 새로운 룸메이트였다. 이것은 완벽했다. 어머니의 감시망은 절대 이런 곳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히 자신에게 모욕을 준 이 여자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매일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나갈 수 없어. 응?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이미 법적 계약은 끝났고 보증금과 월세까지 모두 송금했으니까 법적으로 이 방은 이제 내 겁니다. 무세운 소리야. 당장 돈 돌려줄 테니까 나가. 난 당신 같은 싸가지랑 한 공간에서 숨도 못 쉬어. 싸가지.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줬어. 그럼 난 당신 같은 꽃제비랑 같이 못 살지. 뭐라고? 두 사람이 으르렁거리며 현관에서 대치하던 그때 지훈의 시선이 하나 뒤편의 거실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 꽂혔다. 대치동 타워팰리스 30억 전세 목표.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가 그토록 돈에 집착하고 여러 개의 직업을 뛰고 심지어 대리기사 일까지 했던 이유. 30억. 대치동. 그녀는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완벽한 협상 카드를 쥐었다. 그는 태도를 바꾸기로 했다. 그는 캐리어를 밀고 집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오해입니다. 그가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그날 밤은 내가 술에 취해서, 아니 사실 술은 안 마셨지만 제정신이 아니었어.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리고 난 스토커가 아니오. 보시다시피 난 망했어. 지우는 자신의 낡은 후드티를 가리켰다. 물론 그것은 그가 일부러 산 수백만 원짜리 빈티지 브랜드였다. 스타트업을 했는데 투자 사기를 당해서 모든 걸 잃었어. 지금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라. 조용히 숨어 있을 곳이 필요했어. 그래서 당신 광고를 보고 연락한 거요. 그의 영의는 완벽했다. 빚쟁이에게 쫓기는 몰락한 청년 사업가. 하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그럴듯한 이야기였다. 그렇다고 해도 싫어요. 당장 나가요. 조소, 지우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수표책을 꺼냈다. 이 집 보증금이 얼마요? 월세가 200이라고 했지. 방세가 너무 싸군. 그는 그 자리에서 수표 한 장을 찢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5천만 원. 하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숫자 5 뒤에 붙은 0의 개수. 5천만 원, 할원. 이건 선불 월세 같은 개념이요. 앞으로 1년간의 방세에 내가 조용히 머무는 것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그날 밤 내 차를 긁은 것에 대한 합의금. 뭐 그런 걸로 칩시다. 그는 거짓말을 섞었다. 차는 이미 완벽하게 수리된 상태였다. 이 돈을 받고 날 1년간 숨겨주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돈을 포기하고 날 내쫓든가. 선택은 당신 몫이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바라보았다. 5천만 원. 이 돈이면 대치동 30억 원이라는 목표에 거대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었다. 아들 민준이의 완벽한 미래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과 아들의 미래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 재수한 없는 싸가지와 한 집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지옥이었지만 5천만 원 버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적힌 대치동이라는 글자를 노려보았다. 좋아요. 그녀는 이를 갈며 대답했다. 그녀는 지은의 손에서 수표를 낚아챘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해보시오. 첫째, 당신은 저 방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마세요. 거실과 주방은 내 구역이에요. 둘째, 나한테 절대 말 걸지 마세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 아들 눈에 띄거나 아들에게 말 거는 날엔 이 돈의 10배를 물어내고 당장 쫓겨날 줄 알아요. 지우는 뿔테 안경 너머로 차가운 눈을 빛냈다. 거래 성립. 그는 자신의 캐리어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하나는 5천만 원짜리 수표를 쥔 채 현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악마와 계약한 기분이었지만 어쨌든 30억 원을 향한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방 안에서 강지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은신처. 그리고 감히 자신의 명함을 찢었던 그 여자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얻었다. 그는 이 이상한 동거가 꽤 재미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오하나의 오피스텔은 2개의 완벽하게 분리된 세계가 되었다. 하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배달콜을 잡으러 나갔고 낮에는 디자인 공모전 시안을 그리며 밤에는 대리운전 앱을 켰다. 그녀의 구역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아들 민준의 방이었다. 강지훈의 세계는 굳게 닫힌 방문 안쪽이었다. 그는 빚쟁이를 피해 숨어 지내는 몰락한 CEO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는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수조 원대 유진그룹의 모든 결제가 그의 방수 노트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는 화상회의를 음속으로 진행했고 모든 보고는 암호화된 메신저로 받았다. 하나는 그가 방 안에서 밤새도록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가 재기를 위해 코딩이라도 하는 모양이라고 막연히 짐작했다. 두 사람은 계약대로 철저히 서로를 무시했다. 마주치더라도 목내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 집안의 유일한 평화 유지군은 5살 난 오민준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머릿속은 대치동 30억에 대한 호기심보다 더 오래되고 집요한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었다. 5년 전 신라호텔. 연말을 맞아 재계의 VIP 자제들만이 초대된 가면 무도회. 어머니 양 회장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참석했던 자리였다. 온갖 가식적인 가면과 지루한 대화 속에서 그는 탈출을 감행했다. 그는 연 회장 뒤편의 테라스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붉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 역시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녀는 행사의 일부가 아닌 듯 보였다. 그녀는 사실 그날 연 회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몰래 들어왔다가 길을 잃은 것이었다. 두 사람은 술기운과 익명성이라는 마법에 기대어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속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열망을, 그는 자신의 왕관의 무게를 토로했다. 난생 처음으로 강지훈은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었다. 그날 밤 딱 한 번 그는 유진그룹의 총수가 아닌 그저 한 남자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호텔 스위트 룸에서 깨어났을 때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안경을 잃어버렸다고 했기에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 역시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가 기억하는 유일한 단서는 달빛 아래 테라스에서 보았던 그녀의 왼쪽 어깨 쇄골 아래에 작고 붉은 점. 나비 모양을 닮은 듯한 그 점 하나뿐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5년간 그 신라호텔의 유령을 찾아 헤맸다. 어머니가 주선하는 수십 명의 정략결혼 상대 한유경을 포함한를 그가 밀어낸 유일한 이유였다. 그리고 지금 그날은 유난히 더운 초여름 저녁이었다. 배달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하나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는 헬멧과 보호 장비를 벗어던지고 땀에 절은 배달 조끼를 벗었다. 아내는 편한 민소매 티셔츠 한 장만 입고 있었다. 그녀는 냉장고로 달려가 얼음물을 꺼내 들이켰다. 살겠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커피포트에 물을 받으러 나왔다. 하나는 그를 쏘아보며 규칙 2번 위반 몸을 돌리려 했다. 그 순간 지훈의 눈이 그녀의 어깨에 고정되었다. 그녀가 물을 마시며 고개를 젖히자 민소매 티셔츠에 어깨선이 살짝 흘러내렸다. 그리고 드러난 왼쪽 쇄골 아래 5년간 그의 꿈속을 떠돌던 그 붉은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강지훈의 손에서 커피포트가 미끄러질 뻔했다. 세상이 멈췄다. 머릿속의 모든 논리, 회로가 불타버리는 기분이었다. 이 여자. 감히 자신의 명함을 찢었던 여자. 자신에게 싸가지라고 욕했던 여자. 30억에 눈이 멀어 자신을 집에 들인 저 꽃제비. 저 여자가 5년간 찾아 헤맨 그날 밤의 유령이라고.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다. 속았다. 이것은 완벽한 사기극이다. 이 여자가 5년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다. 자신의 아이를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 그는 아이의 존재를 몰랐으므로. 아니 잠깐, 저 여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지. 설마. 그의 머리가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뭘, 지 봐요. 하나는 그의 시선이 자신의 어깨에 머물러 있는 것을 깨닫고는 질색하며 옷을 끌어올렸다. 변태 아냐 규칙, 3번 내 몸이든 내 아들이든 눈에 띄게 하지 말랬죠. 그녀는 얼음물을 들고 방으로 쾅소리 나게 들어가 버렸다. 강지훈은 주방 한가운데 서서 얼음물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그 가설을 증명할 필요가 생겼다. 그는 이 집에서 절대 나갈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강지훈이 자신의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집안의 또 다른 전략가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오민주는 몰락한 CEO 아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엄마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통제해야 했다. 민주는 그가 들어온 첫날부터 강지훈 가명일 확률 90%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시작했다. 첫 번째 단서는 그가 방에서 몰래 통화할 때
물론 민주는 도청 앱을 깔아두었다 흘러나온 단어들이었다. 인수 주주총회, 계약 파기. 몰락한 CEO가 아니라 현역 CEO의 언어였다. 두 번째 단서는 그의 습관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나올 때마다 완벽하게 정리된 옷차림 비록 후드티일지라도 을했고, 그가 사용한 주방의 커피잔은 언제나 같은 각도로 손잡이가 놓여 있었다. 강박증 수준의 통제력이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데이터 2개가 수집되었다. 강지훈이 방에서 나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타이핑할 때였다. 민주는 그가 마우스를 왼손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 민준 자신과 똑같은 왼손잡이였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 하나는 5천만 원을 선불로 받은 것이 미안해서, 그리고 룸메이트가 굶어 죽으면 곤란하니까 저녁으로 꽃게탕을 끓였다. 그녀는 방문을 노크하고 마지못해 말했다. 저기요, 밥 차렸는데 같이 드실래요? 문이 열리고 지훈이 나왔다. 그는 끓어오르는 꽃게탕을 보더니 냄새만 맡고도 얼굴을 찌푸렸다. 됐어. 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하나는 까다롭긴이라고 중얼거렸지만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갑각류 알레르기. 자신과 똑같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알레르기였다. 이것은 흔한 알레르기가 아니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자신의 방 화이트보드 엄마 몰래 숨겨둔 새로운 차트를 그렸다. 용의자일 강함도 꾸며 마음 따라 잘 가져온 가명 추정. 왼손잡이 본인과 일치. 갑각류 알레르기 본인과 일치. 나이 30대 초중반 추정. 재력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 가능 상위 0.1%. 특이사항 엄마의 어깨점을 유심히 관찰함. 오늘 저녁 3~5초간 민주는 데이터를 연결했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특성이 2개나 발견될 확률, 자신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엄마가 5년 전에 자신을 임신했다는 사실, 모든 화살표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모이고 있었다. 민주는 거실에서 공모전 시안을 그리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굳게 닫힌 강지훈의 방문을 바라보았다. 아빠라는 가설에 처음으로 유력한 용의자가 생겼다. 그리고 그 용의자는 불과 10m 떨어진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강지훈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완벽한 통제력에 균열이 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은신처가 된 이 오피스텔은 그가 숨으려 했던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동시에 모든 해답의 열쇠가 모인 곳이었다. 오하나. 어깨에 그 점. 그녀가 5년 전 그 여자라는 가설이 99% 확실해진 지금 그는 새로운 질문에 직면했다. 그녀는 그를 기억하는가?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이 대리운전 사고, 룸메이트 계약 그녀가 5년간 설계한 거대한 복수극인가? 그는 방에 틀어박힌 빚쟁이 연기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정보원은 바로 그녀의 아들 오민준이었다. 아저씨, 뭐해요?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방문을 빼꼼히 열고 나오는 강지훈을 경계하며 물었다. 아, 민준건. 그냥 배가 고파서. 혹시 먹을 것 좀 있나? 지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하나는 아직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었다. 민준은 냉장고를 가리켰다. 누룽지 있어요. 끓여줄까요?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지훈은 손을 내저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사실 내 친구들이 곧 오기로 했거든. 싱구. 내가 망하기 전에 같이 스타트업 하던 친구들인데 식품 관련 앱이었거든. 오늘 신메뉴 테스트 겸 해서 여기서 요리를 좀 하기로 했어. 이보다 더 어설픈 거짓말은 없었지만 민주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1시간 뒤 오피스텔에 초인종이 울렸다. 친구들이 도착했다. 문을 연 민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문 앞에는 조리복에 완벽한 토케 요리사 모자까지 갖춘 남성 3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조리복 왼쪽 가슴에는 신라호텔과 조선팰리스의 최고급 레스토랑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들은 수십 개의 아이스박스와 최고급 식기 세트,
심지어 트러플 슬라이서까지 들고 있었다. 아니 강 대표님, 주방이 어딥니까? 수석 셰프가 깍듯하게 물었다. 아이 친구들, 격식을 좀 차리는 편이라. 지훈이 민준의 눈치를 보며 둘러댔다. 그때 배달을 마친 하나가 지친 얼굴로 귀가했다. 그녀는 자신의 좁은 오피스텔 주방이 송로버섯 트러플 향과 푸아그라 굽는 냄새, 그리고 한우 안심 스테이크가 익어가는 소리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경악했다. 이게 다 뭐예요? 오하나 애쉬, 내 친구들입니다. 신메뉴 테스트 중이니 같이 저녁이나 하죠. 어차피 재료비는 공짜니까. 지훈이 태연하게 말했다. 하나는 이 망한 CEO의 스케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공짜라는 말에, 그리고 이미 차려진 최고급 요리에 저항할 수 없었다. 30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식비 절감이 필수였다. 세 사람은 작은 접이식 식탁에 둘러 앉았다. 그들 앞에 놓인 것은 1인당 50만 원은 좋게 넘을 미슐랭 스타코스 요리였다. 민준이도 많이 먹어. 지훈이 완벽하게 미디엄 레어로 구워진 한우 안심을 잘라 민준의 접시에 놓아주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나이프를 들었다.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포크를 왼손으로 바꿔쥐었다. 두 사람의 완벽하게 대칭되는 왼손잡이 동작을 하나는 피곤해 지쳐 눈치채지 못했다. 와, 근데 진짜 맛있네요. 하나가 트러플 향에 감탄했다. 그런데 해산물은 없어요. 이런 코스에는 보통 랍스터나 뭐 그런 게 나오던데. 지훈이 물을 마시다 말고 기겁을 했다. 절대 안 됩니다. 셰프가 눈치 빠르게 끼어들었다. 오늘 주방에 신선한 갑각류가 들어오지 않아서요. 대신 캐비어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난 그냥 강지훈 씨는 알레르기 같은 거 없어요. 하나가 물었다. 있어.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갑각류,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 순간 민준이 왼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다. 쨍그랑. 어머 민준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민준은 포크를 주우며 강지훈의 얼굴을 0.5초간 스캔했다. 데이터가 완성되었다. 왼손잡이, 치명적인 갑각류 알레르기.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 남자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훈의 방에서 그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 양 회장이었다. 지훈은 하나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물론 문을 완벽하게 닫지는 않았다. 민준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지훈의 방문 앞에 섰다. 아이가 몇 시간 전에 설치해둔 소형 증폭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방 안에서는 지훈의 감매 격앙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 한유경 씨와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양 회장의 희미한 목소리. 그 은인이라는 분은 찾으면 보답을 하면 될 일입니다. 왜 그분을 제 결혼과 엮으십니까? 그리고 태양그룹 거는 결혼 없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 회장이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소리치는 듯 했다. 지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다. 그는 어머니의 집착을 끊어내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황당무계한 변명을 내뱉기로 결심했다. 어머니가 전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방문 밖에 민준이 숨을 삼켰다. 누구냐고 물으셔도 대답 못합니다. 어머니가 절대 승낙하지 않을 사람이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이미 아이가 있다면요. 아니, 아예 5 쌍둥이 5둥이 우통라도 낳은 여자라면 그래도 저더러 그 여자 버리고 한유경이랑 결혼하라고 하실 겁니까? 강지훈은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 말도 안 되는 가설. 5 쌍둥이을 던져 어머니를 떼어내려 했다. 전화기 너머의 양 회장은 충격에 빠져 뒷목을 잡는 듯 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있던 방문 밖의 민준에게는 그 말이 가설이 아닌 고백으로 들렸다. 민준이의 작은 머릿속에서 모든 데이터가 마지막으로 조합되었다. 강지훈은 아빠다. 유전적 특성 일치. 그는 엄마
오하나를 사랑한다고 방금 고백했다. 대화 내용 확인. 그는 결혼을 거부하고 있다. 이유 그에게는 이미 5 쌍둥이 5둥이 가 있다. 민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결론 강지우는 자신의 아버지가 맞다. 하지만 그는 엄마와 자신을 버리고 다른 곳에 무려 5명의 다른 자식들, 자신의 형제들을 숨겨두고 있는 천하의 쓰레기였다. 민준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 정도 정보면 충분했다. 지훈이 골치 아픈 통화를 마치고 방에서 나왔다. 그는 어머니를 떼어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의 어깨점을 본 하나를 어떻게 떠볼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거실에서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왜 그렇게 쳐다보지? 지훈이 물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싱크대로 걸어가 최고급 스테이크가 담겨있던 접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강지훈의 발치에 그 접시를 내려놓았다. 강아지 밥그릇처럼 많이 드세요. 5명 더 먹여 살리시려면 힘드실 테니까. 강지훈은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민준은 자신의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다. 하나는 그저 자기 아들이 까다로운 룸메이트에게 반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될 뻔했던 남자가 이제 자신의 어머니를 버린 적디아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방과 오하나의 거실 사이에는 얇은 벽 하나만이 존재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5년이라는 시간과 30억 원이라는 현실, 그리고 5 쌍둥이라는 치명적인 오해가 가로놓여 있었다. 강지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에 있던 그 점, 5년간 찾아 헤맨 그 유령이 지금 자신의 벽 너머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2개의 상반된 가설로 터질 것 같았다. 가설일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5년 전 그날 밤부터 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 어떻게든 자신의 아이 만약 민준이가 정말 자기 아들이라면 를 이용해 접근했고 대리운전 사고와 룸메이트 계약까지 모두 의도된 함정이다. 그녀의 목표는 30억 원이 아니라 유진그룹 그 자체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꽃제비다. 가설 2,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 5년 전 그날 밤은 우연이었고 그녀는 안경을 잃어버려 그는 그녀가 안경을 찾던 것을 기억했다. 자신의 얼굴을 모른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정직한 여자일 뿐이다. 그는 논리의 범셔 신봉자였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가 필요했다. 그녀가 1번인지 2번인지 확인할 단 하나의 방법. 그녀의 30억 원이라는 욕망과 그녀의 양심을 정면으로 충돌시키는 것. 그는 김 비서에게 비밀 지령을 내렸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싼 성격 테스트가 기획되었다. 다음 날 하나는 평소처럼 점심시간 배달 피크를 뛰고 있었다. 그녀가 자주 지나다니는 강남역 이면도로 후미진 골목. 그곳에 평소에는 없던 허름한 좌판이 펼쳐져 있었다. 보석, 파세요. 초라한 행색에 50대 남자가 마치 아내의 화장대라도 통째로 들고 나온 듯 낡은 벨벳 천 위에 보석 몇 점을 늘어놓고 있었다. 남자는 절박하게 울먹이고 있었다. 하나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좌판 위에 한 물건에 꽂혔다. 그녀는 스쿠터를 급히 세웠다. 그곳에 놓여 있는 것은 그녀가 꿈에 그리던 알리스라, 디자인의 핵심이 될 완벽한 산타 마리아 색상의 아쿠아마린 원석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옆에는 파파라차 사파이어 반지와 유진그룹 VVIP 라인에서나 볼 수 있는 컷의 펜시 옐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먼지투성이인 채 놓여 있었다. 이건 가짜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재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것들은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상급 보석들이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쿠아마린을 가리켰다. 남자가 눈물을 훔치며 가격표를 가리켰다. 아쿠아마린 50만 원, 옐로 다이아 100만 원. 하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50만 원, 이 정도 크기와 색상이라면
최소 5천만 원은 줘야 할 물건이었다. 옐로 다이아는 3억 원을 넘을지도 몰랐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30억이라는 숫자가 번쩍였다. 이것들을 다 사면, 단돈 몇백만 원에 이것들을 다 사서 되팔면 대치동은 물론이고 평생 배달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 민준이의 미래가 이 좌판 위에 있었다. 이거 전부 다 살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때 남자가 유진그룹 김비서가 혼신의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그녀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듯 애원하기 시작했다. 아가씨, 제발 사주세요. 아내가 안말기입니다. 당장 오늘 수술비 1천만 원이 없으면 병원에서 쫓겨나요. 이건 제가 예전에 회사 유진그룹의 경쟁사인 척해서 몰래 빼돌렸던 작물인데 이젠 어쩔 수 없어요. 제발 이것만 사주세요. 아내만 살릴 수 있다면 남자는 1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보석들의 가격을 다 합쳐도 300만 원이 채 안 됐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게 분명했다. 하나는 지갑을 움켜쥐었다. 지금 당장 300만 원을 주고 이것들을 산다. 그리고 떠난다. 완벽한 거래다. 그녀는 합법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려다 멈칫했다. 그리고 아내의 수술비 때문에 울고 있는 저 남자의 절박한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저 얼굴을 알았다. 매일 밤 병원비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자신의 얼굴이었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자존심을 파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만약 이 남자가 나중에 이 보석들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는 아내를 살릴 수 있었던 수십억 원을 자신의 눈앞에서 단돈 300만 원에 넘긴 것을 깨닫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는 자신의 욕망 위로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을 덮었다.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해졌다. 내내 사주실 거죠? 안 사요. 네. 하나는 좌판 위에 보석들을 가리켰다. 이 아쿠아마린 5천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이 옐로 다이아. 이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최소 3억은 넘어요. 아저씨가 가진 이 물건들 전부 합치면 아저씨 아내 수술비 1천만 원이 아니라 병원 하나를 살 수도 있는 돈이라고요. 김비서는 순간 연기를 잊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작물이라면 더더욱 이렇게 팔면 안 되죠. 당신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는 자신의 배달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여기 종로에 있는 보석 감정원이에요. 내가 아는 분인데 정직한 분이에요. 당장 여기로 가세요. 그리고 이건 그녀는 경찰서 연락처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전당포 연락처를 적었다. 여기 가서 제대로 값을 받아요. 절대 길거리에서 이런 식으로 팔지 마요. 김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나는 자신의 지갑에서 현금 5원을 꺼내 남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뭐요? 감정원까지 갈 차비. 그리고 아내분 수술 꼭 잘 되길 바랄게요. 하나는 그대로 스쿠터에 올라탔다. 그녀는 30억짜리 좌판을 뒤로하고 다시 3만 5천 원짜리 배달을 향해 빗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화가 났다. 자신의 바보 같은 정직함에 화가 났고 눈앞에서 날아간 대치동의 꿈 때문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스쿠터 핸들을 잡은 손은 가벼웠다. 골목 반대편 검은색 세단 안, 강지우는 이어피스를 통해 그리고 고성능 망원 렌즈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김비서가 땀을 닦으며 채에 올라탔다. 그의 손에는 오하나가 쥐어준 꼬깃꼬깃한 5만 원권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이거... 강지우는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사라진 골목 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가설일은 파기되었다. 그녀는 꽃제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억 원의 횡재를 눈앞에 두고도 생판 모르는 남자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못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이 시대에 존재해서는 안 될 바보였다. 그녀는 돈이 절실했지만 돈보다 사람을 먼저 택했다.
그녀는 5년 전 폭우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아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강지훈의 심장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논리가 아닌 다른 이유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지난 5년간 그를 지배했던 차가운 집착이 아니라 안도와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소유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발로였다. 김 비서, 내 회장님, 어머니께 보고 올려 생명의 은인을 찾은 것 같다고. 아니, 아직 아니야. 때가 아니군. 그는 아직 확인해야 할 마지막 변수가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모든 유전적 특질을 공유하는 자신에게 강아지 밥그릇을 내밀었던 그 5살짜리 꼬마, 오민준. 그는 이제 오하나가 아니라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해야 했다. 강지훈은 오하나에 대한 성격 테스트가 끝난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꽃제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5년 전 그 여자였고 끔찍할 정도로 정직한 바보였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30억이라는 비현실적인 돈에 집착하며 배달과 대리운전으로 자신을 혹사시키는가? 답은 하나뿐이었다. 아들 오민준. 그리고 그 아들이 만약 강지훈은 자신의 DNA를 공유하는지도 모를 그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다. 동시에 그는 그녀의 재능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가 5년 전 가면무도회에서 말했던 세상을 놀라게 할 디자인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유진그룹 디자인 부서에 익명의 지시를 내렸다. 하반기 주력 상품이 될 플래그십 라인 유진 시그네처의 메인 디자이너를 내부 공모전이 아닌 외부 블라인드 공모전을 통해 선발하라고.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회장의 지시는 곧 법이었다. 오하나에게 이것은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망한 CEO 룸메이트가 잠든 새벽 시간을 쪼개어 혼을 불태웠다. 그녀는 지난번 좌판에서 보았던 그 완벽한 산타마리아 아쿠아마린의 환영을 떠올렸다. 비록 손에 넣지는 못했지만 그 푸른 빛은 그녀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그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영감을 얻었다. 현실의 벽에 갇힌 소녀가 꿈의 세계로 빠져드는 순간 그녀는 그 보석을 앨리스의 눈물이라 명명하고 지난 5년간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희망을 디자인에 녹여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 그 자체였다. 그녀는 하나라는 익명으로 공모전의 작품을 출품했다. 한편 유진그룹 디자인 1팀 팀장인 박서진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능력에 비해 과대평가된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감각적인 스타일링과 정치력으로 팀장 자리에 올랐지만 창의력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다. 그런데 회장은 갑자기 외부 공모전이라는 폭탄을 던졌다. 여기서 밀리면 자신의 자리는 끝이었다. 그녀는 심사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마감 직전 제출된 모든 외부 출품작을 미리 열람했다. 그리고 그녀는 오하나의 앨리스 디자인을 발견했다. 박서진은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다. 이것은 천재의 작품이었다. 완벽한 스토리텔링 상업성과 예술성의 황금 비율 트렌드를 압도하는 독창성.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지독한 질투와 위기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 디자인이 공개되면 자신은 끝이다. 그녀는 마감 1분 전 시스템 관리자 그녀와 내연 관계였다를 이용해 하나의 출품작을 서버에서 삭제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그대로 복사해 자신의 이름으로 최종 결선작 리스트에 올렸다. 결선 프레젠테이션 당일 유진그룹 타워 최고층 이사회실 강지훈은 차가운 얼굴로 회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 옆으로는 유진그룹의 모든 사장단이 배석했다. 오늘은 그가 자신의 유령이 진짜 천재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아마추어인지 확인하는 날이었다. 그는 하나라는 이름이 오하나이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1팀장 박서진입니다. 제가 이번 하반기 시그니처 라인으로 제안할 디자인의 이름은
앨리스입니다. 박서진은 완벽한 3D 렌더링 이미지와 화려한 언변으로 앨리스 디자인을 소개했다. 그녀는 하나의 디자인 철학을 교묘하게 베껴 마치 자신이 고뇌한 결과물인 것처럼 포장했다. 임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훌륭해. 이거다. 이건 무조건 팔린다. 박 팀장 이번에 한 건 했군. 강지훈은 말이 없었다. 그는 그 디자인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생각했다. 분명히 자신의 오피스텔 거실에서 오하나가 밤새도록 그리고 있던 그 스케치북에서였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감사합니다. 이 앨리스는 저의... 잠깐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땀에 젖은 오하나가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외부 공모전 최종 3인에 뽑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출품자 하나입니다. 임원진이 그녀의 초라한 행색. 그녀는 가장 깨끗한 정장을 입었지만 재벌들 눈에는 한여복이나 다름없었다. 을 보고 웅성거렸다. 하나세 씨, 당신 차례는 방금 끝났소. 한 임원이 말했다. 박 팀장이 이미... 아니요, 지금 시작입니다. 하나는 USB를 연결하고 스크린에 자신의 디자인을 띄웠다. 회의실이 순간 정지했다. 스크린에 뜬 것은 박서진이 방금 발표했던 앨리스와 99.9% 동일한 디자인이었다.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여자를 번갈아 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서진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다. 회장님, 그녀가 강지훈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이럴 수가.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제 디자인을 훔쳤습니다. 네, 하나가 황당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시침이 떼지 마. 이건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입니다. 내가 며칠 밤낮으로 고민해서 만든 앨리스를 서버를 해킹해서 훔쳐낸 게 분명해. 어떻게 이런 저급한 카피캣이 최종 결선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군요.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유진그룹의 수석팀장과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를 외부 출품자. 사람들의 시선은 당연히 하나에게 표절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이건 제 디자인이에요. 제가 그린 거예요. 하나가 절박하게 외쳤다. 증거 있어. 박서진이 비웃었다. 난 여기 내 컴퓨터의 원본 파일과 모든 작업 과정 로그가 다 있어. 넌 뭘 가지고 있지? 저 조잡한 USB 하나. 그녀는 이미 하나의 원본 파일을 삭제하고 자신의 로그로 덮어쓴 상태였다. 회장님, 박서진이 지훈에게 호소했다. 당장 보안팀을 불러 저 여자를 기업 스파이 및 저작권 침해로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이건 유진그룹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모든 시선이 회장석의 강지훈에게 쏠렸다. 임원들은 당장 저 여자를 쫓아내라고 웅성거렸다. 하나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이것은 그녀의 꿈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도둑맞고 오히려 도둑으로 몰리고 있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변호라도 해줄 사람을 찾듯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회장석에 앉은 남자와 마주쳤다. 그 남자는 그녀의 눈이 공포와 혼란으로 커졌다. 그녀의 집에서 뿔테 안경을 쓰고 망한 CEO 행세를 하던 남자. 그녀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했던 남자. 자신에게 5천만 원을 건넸던 바로 그 싸가지 룸메이트. 그가 왜 유진그룹의 회장석에 앉아있는가? 강지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얼음장 같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표절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 디자인이 그녀의 것임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룸메이트가 아닌 유진그룹의 총수로서 그녀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경멸과 조소 혹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감히 그룹 수석 디자이너의 작품을 베낀 외부인 오하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의 정점에서 오하나는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석, 강지훈. 자신의 집에서 뿔테 안경을 쓰고 빚쟁이에게 쫓긴다며
5천만 원을 던졌던 남자. 자신과 똑같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던 남자. 자신의 어깨점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변태 룸메이트. 그가 유진그룹의 총수였다. 하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처음부터 시험. 그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면 그는 이 디자인이 자신의 것임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지금 침묵하고 있었다.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이 마녀 사냥을 그저 재미있는 연극처럼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녀는 박서진이 아니라 강지훈을 노려보았다. 분노가 절망을 밀어내고 그녀의 척추를 고추 세웠다. 좋아요. 하나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박서진 팀장님, 그 디자인이 당신 것이라고 하셨죠? 물론이지. 박서진이 승리를 확신하며 외쳤다. 그럼 설명해 보시죠. 하나가 스크린에 3D 렌더링을 가리켰다. 저 아쿠아마린을 감싸고 있는 12개의 작은 다이아몬드 세팅의 의미를. 왜 하필 12개인지, 그리고 왜 이 목걸이에 잠금장치, 클라스프가 토끼 모양으로 숨겨져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박서진은 당황했다. 그녀가 훔친 것은 완성된 도면이었지 그 안에 담긴 철학이 아니었다. 그건 디자인적 허용일 뿐이야.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임원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림은 베낄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영혼은 훔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 디자인의 이름이 앨리스인 이유는 단순히 예뻐서가 아닙니다. 12개의 다이아몬드는 앨리스가 토끼굴로 떨어지기 전 본 시계의 12시간을 의미합니다. 현실의 속박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잠금 장치, 이건 숨겨진 토끼입니다. 착용자가 이 목걸이를 푸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시계를 버리고 자신만의 원더랜드로 들어간다는 해방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디자인은 현실에 갇혀 꿈을 잃어버린 모든 여성들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회의실은 그녀의 열정적인 설명에 압도당했다. 박서진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창조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아우라였다. 임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진짜는 오하나였다. 박서진은 패배를 직감했다. 그녀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았다. 궤변이야 말만 번지르르하게 그래요 회장님. 그녀는 강지훈을 바라보며 애원했다. 이 디자인의 원본은 회장님의 수석 비서이신 김영철 비서님께서도 이미 확인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밤낮으로 작업하는 과정을 김 비서님도 보셨다고요. 그렇죠. 회장님, 이것은 치명적인 거짓말이자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이용해 감히 회장의 비서실까지 끌어들여 이 무명 디자이너를 짓밟으려 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강지훈에게 향했다. 이제 그가 정리할 차례였다. 하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그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수석 디자이너와 비서실을 버리고 정체불명의 외부인이자 자신의 룸메이트의 편을 들어줄 리 없었다. 그는 자신을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매장시킬 것이다. 김 비서님을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강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 회장님. 박서진은 그가 자신의 편을 든다고 확신했다. 하나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자신의 룸메이트를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좋아요. 그럼 저도 증인이 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제 증기는 제 룸메이트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룸메이트. 네, 하나가 소리쳤다. 그는 비록 스타트업에 실패한 실업자일지 몰라도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가 이 앨리스를 디자인하는 모든 과정을 매일 밤 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가 제 증인입니다. 박서진이 미친 사람 보듯 웃었다. 뭐 실업자 룸메이트 하나씨,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그런 장난을. 그 사람 이름이나 대보시죠. 하나는 강지훈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승부수이자 그에 대한 배신감을 담은 도전이었다. 강지훈? 제 룸메이트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0도 이하로 얼어붙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방금 자신들이 들은 이름을 의심하며 회장석을 바라보았다. 박서진은 이 여자가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강지훈에게 쏠렸다. 강지훈은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넥타이를 바로잡고 연단을 향해 걸어 내려왔다. 그는 박서진 앞에 멈춰 섰다. 박 팀장.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방금 내 수석비서 김영철 비서를 증인으로 신청했나? 네, 회장님, 김 비서님이. 지훈은 인터컴을 눌렀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지난주 화요일 새벽 3시 디자인 1팀 서버실 CCTV 영상 지금 당장 메인 스크린에 재생하도록. 내 박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왜 재생해? 몇 초 후 회의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바뀌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힌 흑백 영상. 그곳에는 박서진이 시스템 관리자와 함께 익명 출품 서버에 접속하여 하나라는 이름의 파일을 복사하고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건 조작이 아니야. 박서진이 비명을 질렀다. 강지훈은 그녀를 지나쳐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오하나의 앞에 섰다. 그는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박서진 팀장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군. 그는 오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나 씨의 마지막 증언.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내가 강지훈입니다. 임원들이 숨을 삼켰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나는 이 여자의 룸메이트가 맞습니다. 회의실은 폭발했다. 세상에, 회장님이 룸메이트라고. 말도 안 돼. 강지훈은 소란을 한 손으로 제압했다. 나는 그녀가 거실 식탁에서 이 앨리스를 밤새워 그리는 것을 매일 밤 지켜봤소. 그녀가 영감을 얻기 위해 낡은 스케치북에 수백 번씩 토끼를 그리는 것도 보았지. 이 디자인의 영혼은 명백히 오하나 씨의 것이오. 내가 유진그룹의 회장이자 그녀의 룸메이트로서 그녀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그는 다시 박서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보안팀 박서진 씨를 산업 스파이 및 업무상 배임 저작권, 절도 혐의로 즉시 검찰에 인계하도록. 유진그룹은 도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안 돼. 회장님, 한 번만. 안 돼. 박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임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하나에게 사과하고 축하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오하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강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을 싸가지라고 불렀던 남자. 자신을 꽃제비로 몰았던 남자. 자신을 속이고 망한 CEO 행세를 했던 남자. 그리고 방금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유진그룹의 회장. 그녀의 세상이 완벽하게 뒤집혔다. 강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룸메이트의 어설픈 말투가 아닌 그룹 총수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하나 씨, 내 사무실로 올라오시죠. 우린 할 얘기가 아주 많을 것 같으니. 유진그룹 타워 최고층 회장실.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이 공간은 완벽한 침묵과 통제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하나는 자신이 지난 한 달간 매일 청소했던 빌딩의 꼭대기에 이런 괴물 같은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그 공간의 주인이 자신의 룸메이트였다. 안지, 강지훈은 더 이상 뿔테 안경을 쓴 어설픈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이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둔 왕처럼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하나는 앉지 않았다. 그녀의 전신이 분노와 그보다 더 큰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뭐였죠?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져 나왔다. 뭐가 말이오? 그 모든 거요. 망했다는 스타트업 빚쟁이 5천만 원짜리 수표 그리고 어제 그 보석 노점상까지. 그녀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어제 자신을 그토록 고뇌하게 만들었던 그 정직함의 테스트. 그것까지 모두 그의 손바닥 위였다. 날 시험한 거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었나요? 가난한 여자가 돈 앞에서 얼마나 추해지는지 구경하는 거 재밌었냐고요. 지우는 그녀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테스트한 건 맞소.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을 모욕하려던 게 아니야. 확인해야만 했소. 뭘 확인해요? 당신이 꽃제비인지 아니면 내가 5년간 찾던 그 여자인지. 하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룸메이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어두운 테라스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집요한 눈빛이었다. 5년 전 그가 입을 열었다. 신라 호텔, 가면 무도회. 하나는 뒷걸음질 쳤다. 안 돼. 당신은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안경을 잃어버렸다고 했지. 그는 자신의 어깨를 가리키는 대신 그녀의 어깨를 정확히 바라보았다. 그 점, 당신이군. 5년 내내 찾았어.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그가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하나는 그 순간 아들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왼손잡이, 갑각류 알레르기, 그리고 강지훈의 얼굴을 그대로 빼닮은 그 천재적인 아이. 이제 그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아들의 존재를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화이트보드에 적힌 대치동 30억이라는 목표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재벌과 싸워 아들을 지킬 힘이 없었다. 그들은 변호사 군단으로 그녀를 정신병자로 몰고 친권과 양육권을 통째로 빼앗아갈 것이다. 민준이는 유진그룹의 후계자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안 돼. 절대로. 그녀의 공포는 분노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 무쇠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연기했다. 신라 호텔이요. 가본 적도 없어요. 전 그냥 회장님의 룸메이트였을 뿐이고 회장님은 절 속인 거고요. 디자인 공모전은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만. 그녀는 도망치려 했다. 오하나 씨. 지훈이 그녀를 불렀다. 더 이상 도망칠 생각 마. 내가 당신을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그래요. 돈 때문에 5천만 원 때문에 당신을 받아줬어요. 더 필요하면 더 줄 건가요? 하지만 내 아들은 안 돼요. 민준이는 내 전부라고요. 지우는 그녀의 이 격렬한 반응이 죄책감이 아닌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왜? 그는 아직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못했다. 진정해. 난 당신의 아들을 빼앗을 생각 없어. 난 그냥 대화를... 됐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그녀는 회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민준의 유치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저예요. 민준이 지금 당장 조퇴시켜야 해요. 외할머니가 위독하세요. 그녀는 은행 앱에 접속했다. 앨리스 디자인의 성공으로 방금 입금된 거액의 상금, 그리고 강지훈에게 받았던 5천만 원. 5천만 원. 그녀의 전 재산을 현금화하고 즉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첫 번째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목적지는 밀라노. 그녀가 디자이너로서 유일하게 연고를 두고 있는 도시였다. 강지훈은 그녀가 뛰쳐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연락했다. 오하나 씨의 모든 금융 계좌와 통신 기록 실시간으로 감시해. 그녀가 도망칠 거다. 회장님, 이미... 김 비서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방금 오하나 씨가 전 재산을 인출하고 밀라노 행편도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준 군의 유치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가 도망치는 이유가 그 아이 때문이군. 그는 모든 조각을 맞췄다. 5년 전 그날, 어깨에 점, 5살 난 아들, 왼손잡이, 갑각류 알레르기, 김비서, 인천공항, 내 이름으로 대한항공 밀라노행 게이트 지금 당장 폐쇄해. 출입국 관리소에도 연락해. 그 두 사람 내 허락 없이는 대한민국 땅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재벌 총수의 힘은 국가 시스템보다 빠르게 작동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하나는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녀는 체크인 카운터를 지나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이제 출국 심사만 통과하면 끝이었다. 엄마, 우리 도망가는 거야. 민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아니야, 민준아. 여행 가는 거야. 밀라노로. 엄마가 거기서 너. 교진말. 민준이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우린 강지훈 아저씨한테서 도망치는 거야. 맞지? 민준아, 왜 그 사람이 아빠라서 아니면 그 사람의 5 쌍둥이 형제들이 무서워서. 뭐, 하나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출국 심사대 앞에서 공항 보안 요원들과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김비서를 포함한 유진그룹 비서실, 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오하나 씨, 잠시 여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출국 금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막혔다. 인파가 갈라지며 강지훈이 공항 터미널 한복판을 가로질러 그녀에게 걸어왔다. 분노에 찬 그러나 이상하게도 슬퍼 보이는 얼굴이었다. 어딜 가시나 오하나 씨, 오지마. 하나가 민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당신이랑 상관없는 아이야. 상관이 없는지 있는지 이제부터 알아봐야겠지. 지훈이 다가왔다. 왜 도망쳤지? 내가 두려웠나? 당신은 괴물이야. 그때 하나의 등 뒤에 숨어있던 민준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아이는 더 이상 5살배기처럼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강지훈을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남자를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우린 떠날 거예요. 아저씨는 아저씨의 그 5 쌍둥이 형들한테나 돌아가세요.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금 뭐라고 했나? 5 쌍둥이. 민준이 소리쳤다. 우린 다 들었어요. 당신이 어머니랑 통화할 때 당신은 이미 5명의 자식이 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우리 엄마랑 나까지 불행하게 만들려는 거야. 이 쓰레기. 지훈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어머니를 떼어내기 위해 내뱉었던 그 황당무계한 거짓말. 오둥이. 그리고 그 말을 엿들었던 이 천재적인 아이. 아이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 아버지가 자신과 엄마를 버린 이유가 다른 곳에 5명의 형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지훈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분노 대신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그는 민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민준아. 그가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건 거짓말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날 다른 여자 한유경랑 억지로 결혼시키려는 걸 막으려고 내가 지어낸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고. 나한테는 다른 자식 없어.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5 쌍둥이도 내 쌍둥이도 없어. 나한텐 아무도 없어.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5년간의 집착과 관계, 그리고 뒤늦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아무도 없었지. 5년 전 그날 밤 잃어버린 당신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지난 5년간 나 몰래 키워온 이 아이를 제외하고는. 그는 다시 민준을 바라보았다. 오왼손잡이에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고 내 어릴 적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아이 말이야. 혼란은 끝났다. 오해는 풀렸다. 이제 진실만이 남았다. 민준은 자신의 모든 데이터가 오류였음을 깨닫고 눈앞의 남자를 새로운 데이터로 다시 분석했다. 5명의 경쟁자는 없었다. 오직 자신뿐이었다. 아이는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 모든 비극의 핵심을 꿰뚫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당신이 내 아빠예요. 인천국제공항 출국 게이트 앞 시간은 멈췄고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이 비현실적인 대치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 그들에게 둘러싸인 재벌 총수,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아이와 눈을 맞추고 있는 또 다른 남자. 그래서 당신이 내 아빠예요. 오민준의 질문은 지난 5년간의 모든 엇갈림과 거짓 고통을 꿰뚫는 단 하나의 진실이었다. 강지훈은 대답을 하려 했다. 그가 지난 5년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여자와 자신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아들 앞에서 그는 네 라는 한마디를 꺼내려 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때 그들의 세계를 깨부수는 얼음 같은 목소리가 터미널을 갈랐다. 인파가 홍해처럼 갈라지며 유진그룹의 진짜 여제 누디 양순재 회장이 나타났다. 그녀의 곁에는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고 승자의 미소를 띤 한유경이 바싹 붙어 있었다. 한유경은 강지훈이 디자인실에서 자신을 거부하고 뛰쳐나간 직후 곧바로 양 회장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울면서 호소했다. 지훈 씨가 이상한 여자 표절범 출신의 미혼모에게 단단히 홀려서 태양그룹과의 합병과 자신의 명예를 모두 내팽개치고 공항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양 회장은 경로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스캔들을 직접 처리하기 위해 공항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광경은 최악이었다. 자신의 자랑스러운 아들 유진그룹의 총수 강지훈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루한 행색의 여자와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강지훈, 양 회장이 노호했다.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당장 일어나지 못해. 한유경이 옆에서 기름을 부었다. 회장님, 저 여자예요. 제가 말씀드린 지훈 씨를 홀린 표절범. 양 회장은 지훈을 무시하고 모든 분노를 오하나에게 돌렸다. 이 여자가, 이 천박한 꽃제비가 감히 내 아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너로구나. 양 회장이 하나 앞으로 다가섰다. 내 아들을 홀려서 감히 이 자리까지 망쳐놓은 게 너야. 내 아들에게 꼬리쳐서 신분 상승이라도 하려 했나.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를. 애까지 데리고. 양 회장의 눈에 하나는 자신의 완벽한 제국을 무너뜨리려는 바이러스였다. 그녀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이 여자를 직접 벌하기로 했다. 그녀는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이 바닥에서 감히 자신에게 대항한 자의 말로를 보여주기 위해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감히 내 아들을. 오하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때리는 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아들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를 끌어안고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양순자의 회장의 손이 허공에서 멎었다. 그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녀가 때리려던 여자의 얼굴. 공포 속에서도 아들을 지키려던 그 눈빛. 폭우 속에서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달려와 손을 잡아주던 그 얼굴. 할머니 숨 쉬어요. 괜찮아요. 그날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니어. 양 회장의 떨리는 손가락이 하나를 가리켰다. 너는 그날 밤 빗속에 그 배달원. 한유경이 당황해서 끼어들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여자는 그냥. 입 다물어. 양 회장이 한유경에게 소리쳤다. 그녀는 하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맞구나.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었어. 강지훈이 그제야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이 모든 기막힌 운명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맞습니다, 어머니. 그가 말했다. 이 사람이 오하나 씨가 어머니가 그토록 찾으시던 그 은인입니다. 세상에. 양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훈은 계속했다. 그는 어머니가 아닌 창백하게 굳어가는 한유경을 똑똑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사람의 성품을 시험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는 김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김 비서가 양 회장에게 다가가 가짜 보석 노점상 테스트의 전말이 담긴 보고서와 영상을 태블릿으로 보여주었다. 이 사람은 지훈이 말했다. 수십억 원대의 유진그룹 다이아몬드를 눈앞에 두고도 자기 아들의 꿈 30억보다 생판 모르는 남자 김 비서의 연기의 불행을 외면하지 못해 오히려 자기 주머니를 털어 차비를 쥐어준 사람입니다. 한유경 씨, 당신의 세계에서는 이해가 가능한 행동입니까? 한유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훈이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요약했다. 그녀는 표절범이 아니라 유진그룹의 하반기를 책임질 천재 디자이너 앨리스의 창조자 하나 본인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양순자의 회장은 오하나를 다시 바라보았다. 생명의 은인. 수십억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직함. 천재적인 재능. 그리고 양 회장의 시선이 하나의 뒤에 숨어 자신과 아들 강지훈을 똑 닮은 눈으로 노려보고 있는 아이 오민준에게 향했다. 왼손잡이, 갑각류 알레르기, 그리고 지훈의 어릴 적 얼굴. 양 회장은 이 모든 것이 신의 계시임을 깨달았다. 이것은 스캔들이나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운명이었다. 유진그룹의 완벽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녀는 한유경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항의 그 어떤 소음보다 차가웠다. 유경 양, 그동안 고생 많았네. 하지만 들은 대로 일세. 회장님, 태양그룹과의 합병은 없던 일로 하겠네. 내 아들은 이미 임자가 있었어. 그리고 내 손자에게는 이미 저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있고 그것은 완벽한 사형 선고였다. 한유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양 회장은 더 이상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굽혔다. 그래, 네가 내 손자구나. 민준은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아이는 더 이상 저기를 드러내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뒤에 서 있는 강지훈을 한번 힐끗 보고는 양 회장을 향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그리고 할머니는 우리 엄마가 구해준 분이시고요. 그 한마디에 공항 터미널의 모든 얼음이 녹아내렸다. 강지훈은 비로소 구장 마지막에 들었던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모든 것을 되찾은 오하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민준아, 내가 내 아빠다. 하나는 자신을 짓누르던 5년간의 지독한 공포와 30억 원의 무게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다. 몇 주 후 밀라노행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오하나는 더 이상 배달부의 낡은 유니폼이 아닌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세련된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앨리스 디자인의 성공으로 유진그룹 디자인센터에 최연소 수석팀장, 치프 디자이너로 정식 임명되었다. 그녀가 도피처로 삼으려 했던 밀라노행은 이제 세계 최고의 주얼리 디자인 공모전의 초청 디자이너 자격으로 가는 금이 환향이 되었다. 민준아 주스 그만 마셔. 비행기에서 또 화장실 가려고. 양순재 회장은 어느새 완벽한 손자 바보가 되어 민준의 냅킨을 직접 챙기고 있었다. 강지훈이 커피 2잔을 들고 와 하나에게 한 잔을 건넸다. 그런데 대치동 그 아파트 말이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계약금 30억은 이미 냈는데. 생각해보니 그냥 그 건물을 통째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뭐라고요? 아니면 민준이 교육은 스위스에서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데. 내가 거기도 알아봤지. 당신 밀라노 일 끝나면 같이 넘어가서. 하나는 그의 말을 자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남편이 될 남자의 서투른 애정 표현을 바라보았다. 그런 건 밀라노에서 상 받고 돌아와서 얘기해요.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5년의 돌고 도는 악연은 끝났다. 그들 3사람 안이 이제 4사람이 된 가족의 새로운 비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